오늘 새벽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남해 해경 소속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승무원 4명 중 2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헬기는 한국인 6명을 태우고 대만 해역에서 실종된 선박의 수색을 돕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습니다. 오늘 새벽 유엔 총회는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중 93개 나라의 찬성으로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강원과 대구, 경북 전 지역,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 부산 등 경남 해안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서울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으면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꾸준히 쌓아오던 홍삼의 힘, 유산균으로 발효하면 발휘. HY가 찾아낸 우수한 체내 이용률로 필요한 순간 홍삼의 힘이 발휘. 이제 체내 이용률을 확인하세요. 발휘. 건강한 잇몸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좋은 것들만 주고 싶죠. 저는 힙을 선택했어요. 120년 역사의 독일 힙 가문에서 오랜 유기농 경험으로 관리하니까. 믿을 수 있는 선택, 힙 콤비오틱 유기농 3단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세계 넘버원 유기농 영유아식 브랜드 힙.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평일, 오늘도 활기차게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정보라 작가의 단편 소설집 저주토끼가 영국 부커상 국제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힙니다. 최종 후보에 오른 작품을 쓴 한국 작가는 한강 작가에 이어 정 작가가 2번째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오늘 아침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안일근 기자,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해서는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요? 민간인 학살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부차 학살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무기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아침엔 월드에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라이프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개봉 영화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액션 영화 2편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끝까지 함께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4월 8일 금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대만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6명이 탄 배가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돕기 위해 장비를 옮기던 해양경찰 헬기 한 대가 오늘 새벽 제주 마라도 해역에서 추락하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고 1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인데요. 연이은 두 사고로 실종된 선원들과 구조대를 찾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시 32분 제주도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370km 떨어진 해상에서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소속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헬기에는 총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군과 해경 구조대가 출동해 오전 3시쯤 3명을 찾았지만 이 가운데 2명은 숨졌습니다. 1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헬기는 부산에서 떠난 선박이 조난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함에
인력과 장비를 옮긴 후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어제 오후 대만 해역에서 한국인 6명이 탑승한 선박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시각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9시 50분쯤. 대만에서 서쪽으로 33km 떨어진 바다에서 우리 선원 6명이 탄 교토 1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322톤 규모의 교토 1호는 당시 부속선인 교토 2호를 끌고 항해 중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해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사고 현장에서는 부속선인 교토 2호만 발견됐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대만 당국은 조난 신호를 받고 경비함과 헬기를 투입해 수색 중이며 주변을 항해하는 다른 선박에도 수색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제주 해역과 대만 해역 모두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무려 93개 나라가 이 퇴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리비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난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은 93표가 나왔습니다. 반대 24표, 기권은 58표였습니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은 박탈됐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당한 나라는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탄압한 리비아가 유일합니다. The rare decision this assembly has taken today sends a strong signal of accountability and hopefully will help preventing and discouraging more violations of human rights. 표결에 앞서 주 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리의 토대를 흔드는 나라라며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Pressing no means pulling a trigger and means a red dot on the screen. Red as the blood of the innocent lives lost. 북한과 중국, 이란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일부 국가가 회원국들 사이에서 대립과 불신을 계속 추구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We reject any politically motivated initiative, lack of objectivity, impartiality and transparency. 중국도 러시아를 감쌌습니다. 逼迫各国选边站队，将加剧会员国分裂，激化当事方矛盾。 결의안 채택 직후 러시아는 불법적이고 정략적 조치라며 곧바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와 기권표, 아예 표결에 불참한 나라를 모두 합치면 193개 유엔 회원국의 절반을 넘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나라 안팎으로 북한을 향한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부르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어제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했는데 방문 자체가 북한을 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먼저 북한을 불량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인 CVID를 언급하며 이는 어려운 목표지만 우리 비확산 목표에 매우 잘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인 CVID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공개석상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겁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도 천명했습니다. 그는 기념일들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도발이 예상된다면서 동맹을 통한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부의 대북 제재 조종관을 역임한 대북 제재 전문가이자 대북 강경파로 통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한국에 부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으로는 처음으로 평택 미군 기지를 찾았습니다.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을 통한 강화된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의 군사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인 시절 용산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한미 동맹 최우선이라는 안보 기조를 대내외에 알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다목적 행보로 분석됩니다. JTBC 유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을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 조직 그대로 일단 시작하는 건데요.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도 당장은 그대로 두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을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현 정부 부처 그대로 장관 인선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폐지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곧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수위 측은 여가부 폐지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관련해서 민주당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여러 견해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이걸로 그냥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들어가면서 애초 인수위는 4월 중순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 등 조직 개편을 둘러싼 잡음이 커졌고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의견을 더 듣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편안 밑그림도 밝히지 않은 채 정권이 출범하는 건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여가부 장관 등 한시적 장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대신 경제부총리 등 내각 인선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경제부총리 지명 등과 관련 이번 일요일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렇게 정부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 출범시키는 건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공약대로 여가부 폐지를 담은 조직 개편을 하면 여가부 장관은 바로 그만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다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수위는 한 발 물러서는 이유로 민주당과의 협치를 들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5년 단위로 정부 조직 뜯어고치는 게 과연 맞느냐. 30년을 내다보고 여야가 합의해가면서 정부 조직법을 만드는 게 맞다. 이런 지적도. 실제로는 당장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마냥 인사를 미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 대응 TF까지 만들며 강력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중기부 기능이관, 교육부 축소 또는 개편 등 현 정부 흔적 지우개에 급급한 인수위 관계자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주겠느냐면서 그 이후 추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내부에선 조직 개편 밑그림을 마련해 민주당을 설득하려면 오는 9월 정기 국회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부처 폐지가 예고된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시적 임무만 맡게 됩니다. 새 장관은 그동안 여가부가 비판받은 요인을 분석하고 다른 부처로 이관될 사안들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인수위는 설명했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이지만 정부 조직 개편 속도에 따라 몇 달 안 하고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칫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에 압승하지 못하면 오히려 민주당한테 발목 잡혀 2년 내내 끌려다닐 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정답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 수배자 이은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8년 전 태국에서 사고로 숨진 이 씨 전 남자친구의 부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부검 당시 소량의 알코올 성분이 나온 걸로 확인됐는데요. 수사 당국은 이 성분이 술인지 아니면 다른 물질인지 분석에 나섰습니다. 사고 뒤 귀국한 이 씨가 지인들을 불러 파티를 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2014년 이은혜의 전 남자친구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숨졌습니다. 당시 현지에선 단순 사고사로 결론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주 태국 한국 대사관을 통해 A씨의 부검 기록을 확보했고 외상이 없고 익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의 몸에서 소량의 알코올 성분이 나왔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소량의 성분으로 술인지 혹은 다른 물질인지 정확한 분석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주변 사람들은 사고 뒤 이 씨가 보인 행동도 상식과 거리가 멀었다고 말합니다. 들어온 날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했어요. 그날 해외에 들어와서. 당시 사람들이 남자친구의 행방을 묻자 태연하게 답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씨 남자친구의 시신은 부검 등을 이유로 태국 현지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얘기하니까 시체를 그냥 주고 오는 사람 어딨냐고. 사람 입장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수사 당국은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서 이 사건의 처리 경위 등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JTBC는 이은혜의 남편인 고 윤상엽 씨가 3년 전 가평 계곡에서 숨진 날과 그 전까지 두 사람의 행적도 추적했는데요. 여느 부부와는 달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따로 살던 윤 씨의 집 보증금을 챙겨간 이 씨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6월 30일 집 앞 CCTV에 잡힌 고 윤상엽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반바지와 반팔 차림에 가방을 맨 윤 씨가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부인 이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씨가 이 씨 그리고 이 씨의 지인들과 경기도 가평의 계곡에 놀러간 당일입니다. 그리고 윤 씨는 그날 밤 8시쯤 계곡에서 다이빙을 한 뒤 숨졌습니다. 윤 씨가 몸을 던졌던 계곡에는 사망사고 발생 지역이라는 경고 표말이 서 있습니다. 원래도 위험한 데다 밤에는 더욱 사람들이 잘 안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밤에는 거기를 캄캄했죠. 그때는 불도 없었어요. 캄캄한데 개울을 쪽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무엇보다 윤 씨는 수영을 하지 못해 물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여행을 갔던 일행의 지인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영을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너 남잔데 다이빙 해라 우리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부추겼다고만 들었어요. 윤 씨가 숨진 시간은 생명보험의 효력이 사라지기 불과 4시간 전이었습니다. 윤 씨에게는 8억 원의 사망보험이 들어져 있었고 윤 씨가 숨지면 이 씨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 씨는 보험사가 횡포를 부린다며 직접 언론사에 제보를 합니다. 2020년 3월 9일 이 씨는 JTBC 제보 사이트에도 억울하다며 글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격자들이 보험사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보험사가 윤 씨 가족의 연락처를 요구하지만 가족들이 죽음을 의심하고 있어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단순 사고로 내사 종결했던 경찰이 제보를 받아 이 씨의 살인 혐의를 다시 수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016년에 결혼한 이 씨와 윤 씨가 여느 부부와는 달랐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신혼집부터 이상했다는 겁니다. 신혼 같지는 않았었어요. 보통 신혼 가면은 냉장고 이런 거 막 다 해서 들어오잖아요. 살림이 들어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신혼집에 윤 씨는 없었습니다. 내가 해가지고 물어봤던 것 같아. 친구들이 아마 살고 있다고 그랬나?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대기업에 다니는 윤 씨는 따로 나와 보증금 30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월세를 살았습니다. 이 씨에게 모든 돈을 맡기면서 월세도 제대로 못 냈고 보증금 200만 원은 월세로 차감됐습니다. 어쩌다 이 씨가 오더라도 집에는 잘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달에 어쩌다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와서 많이 봐요. 두 번 되나요? 여기까지 와갖고 이은혜 내리고 항상 남자랑 거의 같이 왔어요. 이 씨는 윤 씨가 숨지고 한 달 뒤에 직접 서명까지 하고 남은 보증금 100만 원을 챙겨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 씨와 공범 조연수는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부랴부랴 합동팀을 꾸렸지만 3년간이나 수사를 끌어왔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뿐 아니라 고려대학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고려대는 지난 2월 말에 결론을 내고도 어제서야 취소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개인정보여서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조 씨 측은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고려대는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꾸린 지 8개월 만에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허위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 서류에 들어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2010년 수시 모집으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당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 등이 담긴 학생생활 기록부를 냈습니다. 법원이 허위라고 본 경력입니다. 고려대는 서류 위조가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당시 모집 요강 등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는 지난 2월 25일에 이미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사흘 뒤 조 씨에게 통보문을 보냈고 조 씨가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어제서야 취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고려대는 개인정보라 비공개로 진행했고 그제 교육부로부터 진행 상황을 묻는 공문을 받아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로부터 고려대 입학 취소 공문이 오면 부산대 건으로 진행할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반영합니다. 사전 통지가 나가고 그리고 이후에 의견 청취 과정이 있고요. 한 달에서 3달 정도 걸리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 선고와 다르지 않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부산대에 대해서도 입학 취소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면허 취소 절차는 중단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부차 민간인 학살을 부인하고 있지만 새로운 증거도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침엔 월드에서 짚어볼 텐데요. 오늘도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 맡고 있는 안희근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 기자, 나토의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에게는 좀 힘이 보태지겠네요. 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어제 나토 회의에서 신속한 무기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Let me put it this way. I have no doubts that Ukraine will have weapons necessary to fight. The question is the timeline. 네, 서방에서 충분한 무기를 공급해 준다면 그만큼 희생을 줄여서 러시아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다급한 요구인데요. 예.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체코는 소련제 탱크 T-72M 등을 선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토 파트너 국가로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어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부차 민간인 학살 의혹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는 이 의혹을 줄곧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반박하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차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요. 한 민간인이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을 하는데요. 예. 이 모퉁이를 도는 순간 러시아군의 기갑 전투 차량에서 발포가 시작이 됩니다. 현장에선 이 화약 연기와 먼지도 피어 올랐는데요.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찍은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뒤 이곳에선 자전거와 함께 쓰러진 이 희생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독일 연방정보부가 러시아군의 무선 통신을 도청해 의회에 보고한 내용도 일치하는데요. 군인 한 명이 다른 군인에게 방금 자전거 탄 사람을 쐈다고 말하는 게 잡혔고요. 그건 자전거 옆에 쓰러진 희생자 시신과 일치한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된 부차 마을은 영화 세트장이라는 글을 시체 사진과 함께 이 소셜미디어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지금은 삭제가 됐습니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면서 러시아의 모든 정보 조작에 계속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민간인 학살 의혹의 증거가 되는 시신을 소각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한 달 넘게 포위하고 있는 도시인 마리우폴 시장 주장인데요. 러시아군이 이동 소각장을 이용해 마리우폴에서 자신들이 사살한 민간인 시신을 불태워 없애고 있다고 한 겁니다. 보이첸코 시장은 이것은 새로운 아우슈비츠이자 마즈다네크라고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등 이 두 곳은 모두 2차 세계대전 때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진 유대인 강제 수용소입니다. 정말 전쟁의 끔찍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정말 사실이라면 그 대가를 좀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미국 소식이라고요. 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을 했습니다.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커탄지 잭슨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있었는데요. 결과 들어보겠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53, the nays are 47, and this nomination is confirmed. 이로써 잭슨 후보자는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공식 임명되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잭슨 후보자는 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로 채워진 미국 대법원의 강고한 유리천장을 깨게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내려가던 서울 집값이 2달 반 만에 멈춰섰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잇따라 규제가 풀릴 거란 분위기가 반영된 건데 강남과 목동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조짐도 보입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재건축이 탄력받을 거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목동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4월, 3월에 20평형은 일부가 매매가 조금 됐어요. 강남의 몇몇 아파트에선 이전 거래보다 비싼 이른바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전후로 해서 여기에 보면은 매수 문의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좀 늘어난 상태고요. 매매 좀 나왔다가 좀 보류되는 물건들도 꽤 있고요. 강남 집값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꺾였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깎아주고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하자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이런 영향으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2달 반 만에 내림세가 멈췄습니다. 강남 3구는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고 재건축 수요가 있는 양천, 강동, 동작구도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대감에 용산구는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집값 안정을 위해선 규제를 풀더라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수많은 지역 공약들은 이제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짓기로 한 건데요. JTBC 취재 결과 최근 인수위에선 10만 제곱미터 이상 프리미엄 아울렛 정도의 규모로 이 소상공인 지원책 등을 담은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광주 대형 쇼핑몰 유치. 이런 복합 쇼핑몰이 부산에 가보세요. 대전에 가보시고 대구를 가보십시오. 왜 광주만 없습니까? 민주당은 시장 상인이 많은 광주 경제 구조에 대한 상식이 없다고 비판했고 호남 홀대론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번 주 초 공약 추진을 위한 계획 초안을 만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청과 논의해 쇼핑몰 추진 절차와 중앙부처의 지원 내용을 검토한 겁니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JTBC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스타필드나 프리미엄 아울렛 정도의 규모라고 했고 부지가 크다 보니 시내보단 외곽에 위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입점이 쉽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고 행정지원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줄이고 행정적으로 우선 조치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국가 승인에만 수년씩 걸리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단축되는 건 엄청 큰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쇼핑몰로 피해보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태스크포스를 꾸릴 방침입니다. 한편 이러한 지역 공약들을 다루는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골목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 등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엔 라이프 나원정 중앙일보 영화 담당 기자와 함께 개봉 영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영화 OTT 신작이라고요? 네, 오늘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되는 한국 영화 야차입니다. 아, 오늘 공개되네요. 네네, 지난해까지는 극장 개봉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길어지면서 넷플릭스로 보게 된 건데요. 배우 설경구 씨가 중국에서 암약하는 국정원 요원 역을 맡았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스타 박혜수 씨가 그를 감찰하러 온 서울 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북한과 일본, 중국, 이 동북아 주요 국가가 뒤얽힌 첩보 액션을 펼쳐낸 대작 영화입니다.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할리우드 첩범을 하면은 유럽이나 미국이 배경이잖아요. 예. 근데 이 영화는 중국 선양을 무대로 해가지고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선양하면은 북한과 접경한 대도시 중 하나고요. 예. 그리고 일본이나 또 여러 주요 영사관들이 모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시아 첩보물 무대로 적격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영화 속에는 대만과 일본 배우들도 출연했기 때문에 네. 박혜수 씨와 설경구 씨는 중국어, 일본어까지 3개 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와, 근데 진짜 매번 느끼지만 요즘 외국어 못하면 배우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제목, 야차가 무슨 뜻인가요? 네, 야차하면은 인도 설화 그리고 불교에 나오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근데 수호신의 면모까지 가진 이중적인 존재거든요. 네. 이 극중 이 설경구 씨 캐릭터의 별명이 바로 야차인데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인물이란 뜻이고요. 또 이 설경구 씨가 불한당이란 영화에서는 아주 만화 같은 스타일리시한 액션 펼쳤는데 예. 이 영화에서는 기밀 작전을 주로 수행하는 팀의 대장을 맡아서 좀 사실적인 액션을 펼쳤습니다. 설경구 씨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불한당은 좀 액션 자체를 좀 즐기는 액션이었다면 액션이 많지도 않고 불한당은 야차에서 액션은 그 목숨을 건 액션이어가지고 좀 처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차 액션이 더 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설경구 씨가 이 처절하다는 말을 계속 했는데 네. 실제 총기를 이렇게 많이 다룬 영화도 처음인 것 같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격 액션을 많이 보기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 영화는 해외가 무대여서 시원시원하게 총격 액션 펼쳤고요. 사용한 총기가 총 36정, 와. 그리고 총알은 7,700발을 쐈다고 합니다. 네. 설경구 씨는 주로 이 베레타 92 권총 시리즈를 사용을 했는데 이 권총은 그 다이아드나 또 그 영웅 분색 같은 80, 90년대 액션 영화를 풍미했던 그런 권총입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 저는 뭐 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화려한 액션과 그 처절함이 담긴 액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액션 영화도 있다고요. 네,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마이클 베이 감독이 새로운 액션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LA 시내를 질주하는 그 구급차 추격전을 담은 앰뷸런스라는 영화인데요. 오, 네. 2005년에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영화 리메이크판이고요. 이 영화는 제이크 질렌할과 아이야 압둘 마틴 2세가 주연을 했는데요. 네. 네, 범죄자 아버지 아래서 자란 피부색이 다른 이 형제가 은행을 털다가 그만 LA 경찰국과 FBI에 쫓기게 되는데 탈취한 차량이 하필이면 구급차인 거예요. 네. 구급대원 한 명과 그 부상당한 경찰을 태우고 인질을 삼아서 그 극중에서는 차량 내에서 수술도 벌이고요. 수혈까지 하는 엄청 짜릿한 액션이 136분 동안 펼쳐집니다. 트랜스포머 감독답게 이 차 한 대 한 대 그리고 헬기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액션들이 펼쳐지는데요. 예. 실제 주연 배우가
액션팀과 훈련을 해서 이 구급차를 몰면서 연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드론 차량이 굉장히 현란하거든요. 시속 160km까지 날 수 있는 FPV 드론을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입체적으로 화면이 보이는데요. 계속 보니까 앰뷸런스를 타고 달리는 장면이 많은 것 같아요. 영화 내내 타는 건가요? 정말 끝없이 질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극중 그 경찰들이 이러다가 퇴근 시간 걸리면 큰일 난다는 대사가 나올 정도예요. 이렇게 LA 곳곳을 여행하듯이 구경을 할 수 있는데 마이클 베이 감독이 그동안은 액션씬을 너무 CG에 의존한다, 컴퓨터 그래픽이 너무 많다라는 점으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CG를 최소화하고 직접 LA 시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촬영지를 물색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 초반부에 나오는 은행 강도 씬이라든지 그 후반의 대규모 액션씬은 도심을 72시간 동안 통제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LA 곳곳에 실제 생활상을 보여주는 LA 맨 얼굴이 담긴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렇군요. 두 편의 액션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중앙일보 영화 담당 기자 나원정 기자였습니다. 네, 다시 실종자 수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서 해경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은 숨지고 1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취재를 하고 있는 백민경 기자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백 기자, 수색이 계속 진행 중일 텐데 실종자 찾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실종된 대원 1명은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오늘 새벽 1시 32분이었습니다. 불과 5시간 전쯤입니다. 3명은 사고가 난 지 1시간 반 만에 경비함이 찾았는데 이 가운데 2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1명을 구조하기 위해 계속 수색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고가 난 헬기는 또 다른 사고의 구조 작업을 돕고 오는 길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가 난 곳은 제주도 남서쪽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370km 떨어진 곳인데요. 대만 해역에서 실종된 우리 선박의 수색을 돕는 작업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대만 근처 해역에서 사라진 교토 1호와 선원 6명을 구조하기 위해 해경이 경비함 한 척을 보냈는데 그 경비함에 특수구조대원 6명과 장비를 내려준 후 복귀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해경은 현재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강원과 대구, 경북 전 지역,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 부산 등 경남 해안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지역 산지에는 강한 바람까지 불어 불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서울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으면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